오늘 진보보수 좌우읽기 먼저 이제 스타트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한 50분쯤 들어와 주셨는데요. 저희 더블탭 누르면 좋아요가 됩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위에 구독 버튼 있으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센터필드 라이브 월화수 오후 6시에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호사가님, 장학이면 총선에서 졌어야지 총선 승리하고 국민들 선택받은 걸 뭐라고 할 일인가. 이러면 뭐 박근혜 대통령 욕할 것도 없죠. 박근혜 대통령도 친박으로 당 장악하고 선거 다 승리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이 반민주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민주당원도 비판하고 국민들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보보수 좌우읽기 먼저 경향신문은 오늘 윤석열 씨가 아직도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네네. 대한 비판을 좀 하고 있어요. 좀 어떤 얘기 나오던가요? 네, 경향신문은 윤어게인 신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치 다시 꿈꾸는 극우의 준동 가당키나 하나 네. 제목으로 나왔는데 윤어게인 신당을 창당하려다 4시간 만에 철회했다고 합니다. 저도 네. 봤어요. 네. 그 기자 단톡방이 생겼었거든요. 신당 창당을 주도한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윤석열과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라고 썼다. 이게 진짜 아버지라는 표현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민주당에서 윤버지라는 표현 보고 엄청 비난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 보면서 이재명 아버지라는 표현도 더 떠올랐어요. 아유, 명버지라고 썼으면 네. 이제 비판이 더 강해지겠지만. 양당 모두 다 전체주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근데 어쨌든 뭐 전체주의 네. 이지만 이제 김계리 변호사는 또 개몽이 된 사람이다 보니까 개몽됐지. 좀 이렇게 올렸는데 네. 경향신문은 김계리 변호사를 보면서 극우 지지층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 복귀를 시도하는 윤석열의 행태는 뻔뻔하다 못해 파렴치하다. 그러면서 내란 수계의 정치 복귀를 지원하고 네. 그 이름을 딴 정당까지 등장하려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네. 헌법으로 단죄된 윤석열 집권 3년과 내란이 빚은 퇴행이고 비극이다. 라면서 윤어게인 신당을 비판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씨의 이름을 가지고 윤어게인 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는 저는 특정인의 이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정강 정책 뭘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을 구하겠다는 게 어떻게 정치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옛날에 박근혜 신당 네네네. 그거 생각나게 친박 하는 신당? 예. 친박 신당 생각나게 하는 엄청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독재를 했지만 전두환 당을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니까요. 이게 되게 윤어게인 신당은 되게 쪽팔린 명칭인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팀 러너님이 조국혁신당 있네요. 있네. 이것도 있네요. 쪽팔린 이름이지 사실. 아니 어떻게 개인 팬클럽도 아니고 그렇죠. 정당이라는 건 국가를 운영하려고 정치적 목적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뭐 기본소득당이면 이해해. 예. 근데 무슨 뭐 조국당, 뭐 윤석열당, 박근혜당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약간 그 만드는 사람들의 뇌 자체가 저는 민주적이지 않다,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정당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참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예. 예. 윤어게인 신당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윤석열 씨가 정당 정치를 전면 금지시킨 장본인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정당 정치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국가가 정상화되려면 정당 정치가 없어야 된다라고 포고를 했다가 적은 사람이 1호였죠. 네. 예. 정당 정치 하면 안 된다고 적은 사람이 정당 정치는 자기 윤어게인 신당은 괜찮다. 이거 굉장히 앞뒤도 안 맞는 것 같고 약간 착하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이.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계속 얘기하는 게 청년층과 함께 하겠다.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맨날 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국민과 그 청년이 이제는 한 줌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이제 보시고 네. 전 국민의힘 그 대선 경선도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국민의힘 정당이란 걸 인정하지 않고 신당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되게 정치적 판단 자체가 되게 좁아졌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아저씨 오늘 아저씨죠. 이제 아무 직도 없으니까 네네. 윤석열 아저씨. 이 아저씨 오늘 그 재판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국회의원에 빼내라고 지시한 사실 없다는 거 가지고 군인들하고 공방을 계속 벌이더라고요. 네. 뭐 인원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 계속 하면서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이라서 남들이 다 들은 말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군인들이 나와서 대통령의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 헌재에서 인정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헌재의 판결을 아직도 조금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아마 다 부정하고 있을 거고요. 본인이 네. 아직 파면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네,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현실 인식 자체가 굉장히 왜곡돼 있다 윤석열 씨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의 측근들도 노답 행동들이 좀 이어가고 있어서 한겨레 신문에서 엄청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 네. 한겨레 신문은 기자를 폭행하고 되레 고소한다는 권성동 네. 당장 사퇴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 국민의힘의 언론관이 정말 노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대표가 네. 뉴스타파의 기자 질문을 했는데 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한테 했는데 거부하면서 강제로 기자의 손목을 잡고 20-30m 정도 끌고 가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군사 독재하면 나중에 기자들이 진짜 몽둥이로 때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힘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끌고 간 정도지. 그러니까 이걸 뉴스타파에서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당하게 했던 거거든요. 폭력 행사를 폭력이죠. 폭력 행사를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언론 앞에서 언론인한테 할 수 있는지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서 기자가 반발을 하니까 너네 여기 있어 보좌진들한테 네. 가지 말고 도망 못 가게 잡아라. 찌라시다. 뉴스타파는 찌라시다. 이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찍혔어요. 한겨레는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정 언론사 기자의 질문을 틀어막는 입틀막. 네. 윤석열 대통령 정권 때 네. 있었던 일이죠.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다. 네. 기자에게 대놓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한겨레 신문에서 네. 깡패 같은 짓이다라고 사설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깡패 정당이라고 한겨레 신문에서 대놓고 이렇게 지적하는 이런 네네.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국민의힘이랑 정당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씨는 윤어게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당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분명히 민주정당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민주주의 하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질문하는 기자한테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건 언론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언론인지 아닌지는 그 국민이 판단하고 그렇죠. 언론인이 판단하는 헌법이 거지. 판단합니다. 네. 예. 이거를 뭐 권성동이 자기 마음대로 권성동 씨 마음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권력에 대해서 곡해된 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 되게 그냥 짜증내면서 불쾌해하고 이러는데 네. 그 예전에 누구였죠? 강유미 씨. 네. 강유미 씨가 아 맞아.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그때 강원랜드 몇 명 꽂아 넣으셨어요 했을 때 안 꽂아 넣었어요 하면서 보는데 네. 그게 딱 보이거든요. 되게 아랫것 보는 눈빛이 권성동 의원한테 있어요. 네. 그 뉴스타파도 아니 찌라시면 손목 잡고 가서 취재하지 말라고 해도 됩니까? 근데 그건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람의 언론 기자관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고 네. 제가 봤을 땐 권성동 의원이 너무 국회의원을 오래 했어요. 아. 좀 쉬다 하고 이젠 쉬어야 되는데 네. 너무 자기가 그런 누리는데 좀 익숙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질문도 들더라고요. 이런 질문 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질문요. 국민의힘 내란정당 위헌정당 아닌가요? 국힘당이 경선하는 건 범죄 조폭 때 보스 뽑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내란 정당이잖아요. 네네.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대통령이 파면된 정당인데 여기에서 사과나 뭐 진정어린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경선 봐도 아직도 계엄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그 경선 현장에서 나올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뉴스타파 기자가 권성동 의원한테 물어봤던 것도 이거였거든요. 네. 이거였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절차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지금 내란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이라는 게 확정이 되면 네. 그럼 그 내란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텐데 그렇죠. 그때 이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윤석열 정권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동조했던 일이 사실이라면 뭐 저희는 사실이라고 보이지만 그거는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을 못하게 했는데 그렇죠. 내란에 동참 안 했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재판 절차를 조금 기다려야 된다. 네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하려면 재판 정당 그 절차가 좀 길어질 거라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 얘기는 좀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국힘은 범죄 정당이라서 범죄 조폭들 보스 뽑는 거 뭐가 다를까요? 하니까 팀 러너님 민주당은 범죄자가 경선하던데요? 라면 정말 양당 모두 국민들의 이런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두 당을 주고 두 당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네네. 우리 유튜브 채널만 해도
국힘 편이야 민주당 편이야 이런 식으로 본다니까요. 양당 그렇죠. 편이 아니고 정상적인 시민의 눈에서 양당을 보는 채널은 뭐 있을 거라고 상상을 안 해요. 센터필드밖에 없어요. 네, 둘 중에 하나 편을 정하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편밖에 없는 정치에 세상에 어떻게 계엄하는 대통령과 그 권력형 비리 혐의자 관련한 이런 당만 선택하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약간 의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둘 다 비판할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약간 좀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겠습니다. 팀 러너님, 똥과 세사 중에 둘 중 하나 먹어라.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있습니다. 호사는 계엄에 있어서 중립으로 볼 장면인가요? 계엄은 전혀 중립 아니죠. 계엄은 엄청 나쁜 일이고. 나쁜 일이죠. 예, 하면 안 되는 일이고 반민주적 행태인 거죠. 센터필드가 방송하면서 계엄을 중립적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비판적으로 계속 봤다는 사실 말씀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거에서 좀 이어서 네. 한국일보 좀 소개를 네네. 드리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일보에서 90% 득표 민주당 어대명 경선 예. 그렇다고 검증 구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드러낸 것 같아요. 한국일보는 이재명 전 대표가 영남에서 90.81%, 충청에서 88.15% 득표율로 압승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사실상 90%의 득표를 한 것인데 네. 도덕성이나 정책과 관련해서 치열한 논쟁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네. 긴장감이 없다. 네. 경선장에서도 방송 토론에서도 네. 후보 검증을 위한 날선 문답이 사라졌다. 네. 도덕성 검증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 실패는 대개 오만함에서 비롯되는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전 대표나 대세론만으로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만큼 큰 오산도 없을 것이다라는 한국일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민주당 경선도 뭐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이렇게 중도 신문부터 이렇게 좀 얘기를 보고 있는 거죠. 네, 보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90%를 득표를 하고 있어요. 네네. 여론조사에서나 당원 투표에서나. 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사실 정말 그냥 갤럽 여론조사만 봐도 이재명 대표 말고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아예 후보군은 없어요. 아, 그렇죠. 눈에 들어오지 예. 않죠. 기타 후보 7%의 민주당 후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후보 검증을 위한 특히 도덕성이라든지 좀 공격하는 네. 한동훈 후보한테만 들어가는 그런 공격 있잖아요. 가발이라든지 보정속옷이라든지 네. 이런 정도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정책 검증이나 이런 좀 검증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냐. 후보들 간의 경쟁이 최소한의 경쟁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아니 거죠. 그리고 뭐 법인카드에다가 뭐 대장동에다가 백현동에다가 비리 사안이 수두룩 빽빽한데 지금 착한 2등 전략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2등 후보들이 대통령 될 생각 자체가 없이 들러리 경선이 되고 있죠. 들러리라는 생각을 본인들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민감한 얘기 안 꺼내는 것 같아요. 네네.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아니 법정에도 안 나가는 사람이 TV 토론에 나왔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법정에서도 말 안 하는데 TV 토론에서라도 검증을 해서 국민들이 대장동과 백현동 관련한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리고 김용 씨는 대선 자금 불법으로 받은 것 때문에 감옥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본인의 대선 자금도 불법으로 이렇게 모집했다는 사실이 확정됐는데 대법원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전혀 민주당 내부 검증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불가능한 이렇게 보고 거죠. 있습니다. 예. 호사가님이 대장동은 이재명이 뭘 받아먹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찾아내는 게 대장동 수사팀이 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이 어디에서 왔느냐, 김용이 어디서 돈을 받았느냐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면 대선 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자금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있었죠. JTBC가 보도했는데 변호사비 역시 지금 현재 출처가 어딘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다 결과적으로는 BBK 사건이 예, BBK 있었죠. 사건을 예, 통해 예. 이렇게 좀 검증이 되긴 했죠. 그러니까 근데 BBK가 나왔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네네네. 대장동이 나와도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어요. 비리 사건과 이제 정치적 판단은 다른 다르죠. 거니까요.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갔잖아요. 만약에 그게 문제 있다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는 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지금 230명 정도 보고 계신데요. 저희 더블템 누르면 좋아요가 되고요. 구독 누르시면 월화수 오후 6시 센터필드 라이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동아일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압승한 답정너 경선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네네. 네. 동아일보는 충청 영남에서 90% 득표로 압승한 어대명의 네. 답정너 민주경선이다. 네.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수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런 압승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내용으로 들어가면 경선 결과가 뻔히 보이자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90%를 득표를 하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건 아니죠. 네네. 당원들이 지지한다는 당원들의 선택이죠. 거니까요. 네. TV 토론회도 맥 빠진 모습이다. 네. 당 지도부가 TV 토론회를 2차례만 열려다가 네. 다른 후보들 김동연 후보랑 김경수 후보의 반발에 한 차례 늘려서 3번 하기로 했는데 네. 2017년에 탄핵이 되고 나서 경선이 치러졌을 때는 10차례를 넘게 한 것과 비교해도 경선 후보 토론회가 너무 적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비명계 반발을 샀던 조사업체의 후신격인 업체를 이번 경선 여론조사 4개 업체 중에 하나로 선정해서 신뢰도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 경선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득표를 하면서 여론조사 기관이 좀 편향된 거 아니냐고 비판을 받았던 업체가 있어요. 네네. 그 업체를 제외하기로 했는데 그 업체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대표자는 똑같은데 이름을 바꿔서 한 업체가 이번에도 선정이 돼서 신뢰도 논란에 대해서 좀 그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면 명태균이고 내가 하면 여론조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저는 내로남불 기준이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을 비판하려면 자기네 그 여론조사 뽑을 때도 조금 정확하고 아주 명확한 신뢰도 있는 잣대로 봐야 하는데, 아니 내가 경선할 때는 내가 편한 여론조사 업체 마음대로 선정하고 쟤네들은 명태균 게이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아니 조작과 여론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 이렇게 무관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당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예. 어떻게 조금 볼 수 있을까요? 제 동아일보에서 비판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90% 득표를 해서 압승한 거랑 네. 민주당 경선 절차가 되게 허술한 거는 좀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민주당 경선 정책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저는 암만 생각해도 그 정말 100% 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해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90%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70%를 받나 50%를 받나 1등이면 이기는 거잖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의 이런 그 1등 가도는 저는 어떤 절차를 하더라도 1위 후보는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어차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고 한다면 네. 절차에서 이런 언론이 비판할 포인트는 안 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어차피 될 건데 왜 이렇게 부정선거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그 위험한 선택을 하는지가 저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란 얘기인데, 네. 물론 이런 얘기들 뭐 후보들이 좀 격렬하게 싸우거나 아니면 경선 절차가 되게 복잡해져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네. 좀 공격적 거리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네. 있는데, 사실 오히려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좀 담담하게 넘기면 어땠을까. 네. 넘겼으면 정말 국민의힘 후보하고 안 붙을 수가 없잖아요. 대선 후보 경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대선 후보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토론에서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는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담담하게 넘어가고, 1위 후보 전략이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난 1위니까 그래 네가 하는 얘기 다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1위 후보 전략인데, 너무 좀 움츠리는 게 아닌가. 언론이 비판할 거리는 좀 사전에 좀 털어가고 갔어야 되지 않냐, 경선 과정에서 좀 털어갔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로 일하면서 검증을 이미 다 받았다, 제프님이. 근데 무슨 검증을 또 하냐. 이재명 대표를 검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댓글로 올라오고 있어요. 정치인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 자체가 저는 윤석열 씨가 포고령에 언론 유튜브 활동을 금지한다라고 넣었던 거랑 완전 동일한 논리라고 보거든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검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랑 굉장히 맞닿는 사고의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검증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얘기도 나와요. 뭐 300번 이상 여러 번 수차례 수사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갔다. 이거는 이명박 씨도 똑같아요. 대선 후보 때까지는 검증을 제대로 못합니다. 검찰에서. 이명박 씨도 BBK 사건이 그 이전에 나왔지만
수차례 수사를 받고도 제대로 못하다가 대통령 끝나고 나서야 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재명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그런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비판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 대지가 않아요. 검찰이. 검찰 개혁을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대박님 수박질 하는 거야 라는, 그러니까 검증을 하면 수박질이다 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검증이랑 공격이랑 같은 말은 아니고요. 네, 그렇죠. 같은 말은 아니고 물론 검증 중에는 상당 부분 공격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네네. 그 공격마저도 1등 후보고 이제 대세 후보라면 네. 담담하게 넘겨도 됩니다. 네, 그래도 당선돼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용화 대통령처럼 아니 됐어요. 이거 참 하고 해도 네. 대통령 됩니다. 대통령 되죠. 됩니다. 되고 사실 이런 경선 과정에서 저는 좀 아쉬운 건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가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후보든 아니면 네. 뭐 한덕수가 국민 후보로 나오든 네. 이재명 대표가 1위 후보라면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네. 들어오는데 민주당 경선에서 그 과정들에서 네. 어차피 들어올 공격들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넘기고 네. 오히려 국민들한테 어차피 이런 공격이 저한테 들어올 겁니다. 저한테 이런 공격들 들어올 건데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담담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건 별 문제가 안 돼요. 라고 미리 얘기해 놓으면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가 공격을 했을 때 되게 맥 빠지는 공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개딸분들께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재명이 압수수색 300회 받았다. 36회입니다. 개딸 여러분들께서 가짜뉴스 유포하면 안 돼요. 36회. 영장이 36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무슨 300번 압수수색을 받았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안 했는데 도대체 누가 신청했길래 300회가 나왔는지 저는 그 계산법도 궁금해. 압수수색을 36번 했는데 어떻게 300번이라고 말할 수 300번을 있는가? 털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300번 정도 조사를 받았다가 아닐까요? 조사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조사는 근데 회치를 압수수색은 300번 받았으면 집안에 가정이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압수수색을 어떻게 300번을 받아? 그거 정말 빡세요. 그 파란색 그 박스에다 다 떠먹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36번도 진짜 많은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36번 진짜 많은 건데 300번 압수수색 받으면 세간이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좀 얘기를 짚어주신 건 좋은 것 같아요. 검찰의 압수수색은 36번이다. 이런 네네. 거 가짜뉴스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 보고 믿어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조선일보 이재명 1인 정당 위험하다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조선일보는 동아일보랑 그냥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득표율 90%인 이재명 1인 정당 위험하다라는 내용을 썼는데 그 우리 보수 대장이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강한 비판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되는 당원 당규는 바꾸고 정책 구호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명시를 했다. 이재명 후보를 위한 이재명 후보의 정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후보가 이거 되게 강하게 비판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입법 행정 권력이 완전히 한 사람 손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비판을 조선일보가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민감하게 보는 거는 입법이랑 이제 그 행정 권력을 한 사람이 쥐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지금 과반이잖아요. 150명을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이 법을 입법을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법을 입법을 하고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알아서 그냥 표결하고 대통령한테 넘겼을 때 대통령이 그냥 공포해버리면 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뭐 야당이라든지 뭐 아무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선일보가 좀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들기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의석이 많고 대통령이 바로 공포할 수 있다면 당 내에서 의원들 내부에서도 어떤 좀 비판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도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저는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한쪽이 쥐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어차피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국민들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럼요. 국민들이 민주당에 정권을 맡기고 민주당에 의탁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국민들의 의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저는 반대로 아니 조선일보가 그렇게 그러면 응원하던 국민의힘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안 했어야지. 그렇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국민을 외면하고 극우 보수 전광훈 씨한테 어필을 하면서 굉장히 협소하고 좁게 가고 나경원 씨 같은 체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 예비 후보로 나올 정도로 당 풍토 자체가 국민의힘이 극우적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만 탓하는 거는 굉장히 조선일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저는 사실은 있습니다. 되게 비판할 점인 게 네. 조선일보가 계엄 이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뭘 했다, 김건희 여사가 백받은 건 뭐 뇌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실드를 많이 쳤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명태균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도 많이 쓰고.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외면받아가지고 민주당이 170석 그리고 범야당이 거의 200석 가까이 얻게 된 거에는 네. 국민의힘 실책도 크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을 옹호한 조선일보도 책임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의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네.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그 긴장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되면은 뭐 입법 행정 권력 완전히 망한다라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막을 수 있습니까? 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조선일보가 그러면 우리가 입법 사항이 됐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이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더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블탭하면 좋아요가 되고요. 위에 구독 버튼 있으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월, 화, 수, 오후 6시 센터필드에서 여러분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더블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